한때 원조를 받던 작은 동맹국이라 여겨졌던 한국이 이제는 미국 고위 관료의 가족을 살려낸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병원들이 포기한 희귀 질환, 삶의 질 관리라는 말로 포장된 사실상의 사형. 선고를 서울의 한 병원이 완전히 다른 문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규정과 소송을 두려워하는 대신 속도와 연결을 선택한 이 나라의 의료 시스템. 그 앞에서 한 아버지는 평생의 믿음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전혀 새로운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그 기록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제임스 핸더슨입니다. 30년 넘게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를 오가며 동맹 전략과 통상 협상을 다뤘습니다. 회의실 벽에는 늘 같은 문구가 걸려 있었죠. 리더십, 아메리칸 스탠더드, 세계 최고. 나는 그 문장들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의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버드, 존스 홉킨스, 메이오 클리닉. 거기가 인류 의학의 최전선이라고 나는 확신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8개월 전 며느리 사라가 처음 이상 증상을 호소했을 때 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피아니스트였어요. 줄리아드 출신의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객원 연주자였죠. 그런 그녀가 어느 날 저녁 연주회를 마치고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른손이 저려요. 건반을 누르는데 힘이 안 들어가요. 아들 크리스는 웃으며 대답했죠. 피곤해서 그래. 쉬면 나아질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리콘밸리의 유명 정형외과에 예약을 넣었고 볼티모어에 있는 신경과 교수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내 보험은 최고 등급이었고 인맥도 나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그게 장인으로서 미국인으로서의 내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늘어날수록 사라의 상태는 나빠졌어요. 손저림은 팔 전체로 번졌고 걸음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악보를 보는데 글자가 이중으로 보인다고 했죠. 진단명은 점점 길어졌어요. 만성 자가면역성 신경 붕괴 증후군. 의사들은 편의상 CNDS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설명은 늘 비슷했어요. 매우 희귀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 중 1명꼴입니다.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고요. FDA 승인된 치료법은 거의 없습니다. 나는 워싱턴에서 수십 년 일한 사람답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럼 임상시험은요? 신약 후보는? 규제 예외 조항이나 긴급 승인 경로는 없습니까? 돌아오는 답은 정중했어요. 그리고 섬뜩하게 차가웠죠.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환자의 남은 시간 동안 삶의 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삶의 질 관리. 외교 문서로 치면 사실상 포기라는 우회 표현이었어요. 마지막 상담이 끝나고 스탠퍼드 대학병원 신경과 부과장은 내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핸더슨 씨. 그 말 뒤에 나는 분명히 들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 나오는데 크리스가 차 안에서 울고 있었어요. 29살 아들이 운전대를 붙잡고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에 타지 못하고 병원 화단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정말 우리가 최고인가? 정말 이게 세계 1위 의료 시스템의 최선인가? 내 아내는 5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도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사들이 있었죠. 하지만 진단부터 사망까지 6개월이었어요. 그 6개월 동안 우리 가족이 받은 청구서는 48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제 며느리마저 잃을 판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메일함을 열었을 때 한 통의 공문이 와 있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C 고위급 회의. 장소 대한민국 경주. 의제 디지털 무역, 공급망, 보건 협력. 나는 무심코 중얼거렸어요.
한국? 보건협력? 거기가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모든 것이 바뀌는 시작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나는 그냥 또 하나의 아시아 공항을 예상했어요. 붐비고 시끄럽고 줄이 길고 지친 직원들. 워싱턴, 뉴욕, 런던, 두바이, 싱가포르까지 못 가본 공항이 없다고 자부하던 사람의 오만한 상상이었죠.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나는 이상한 정적을 느꼈어요. 사람은 많은데 줄이 없었습니다. 소음도 거의 없었죠. 안내 요원이 나를 기계 앞으로 데려갔어요. 여권을 올려놓으시고 카메라를 한번 봐주세요. 30초도 안 돼 초록색 불이 켜졌습니다. 웰컴 투 코리아. 나는 본능적으로 손목시계를 봤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을 통과하기까지 9분.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같은 절차를 밟는다면 최소 1시간은 잡아야 하죠. 기차역으로 이동하는 길도 이상했습니다. 표를 사는데 여권이나 신분증을 보여줄 필요가 없었어요. 앱 하나로 결제, 좌석 지정, 발권이 끝났죠. KTX라는 고속열차에 올랐을 때 나는 또 하나의 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열차는 시속 300km로 달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종이컵에 담긴 커피가 놓여 있었죠. 미국의 암트랙에서라면 첫 터널을 지나기도 전에 커피는 반쯤 쏟아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열차에서는 커피 표면이 거울처럼 잔잔했어요. 흔들림이 거의 없었죠. 내 휴대폰으로 워싱턴 사무실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경주까지 가는 2시간 내내 화상회의 2개, 20메가 보고서 다운로드 영상. 파일 전송까지 모두 끊김없이 끝났어요. 기차 안 와이파이가 내 사무실 인터넷보다 빠르다.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나는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경주에 도착해 회의 첫날 밤 진짜 사건이 벌어졌어요. 만찬 자리에서 한국 측 협상 파트너인 김 차관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APC 회의 도중 협상 상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외교적으로 큰 부담이었습니다.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모시겠습니다. 한국 측 직원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나는 본능적으로 따라 나섰죠.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방 소도시 병원이다. 응급실은 아마 북새통일 거고 장비도 오래됐겠지. 동국대 병원 응급센터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생각은 산산이 부서졌어요. 피냄새도 환자 고함도 바닥에 늘어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조용했고 지나치게 깨끗했어요. 마치 5성급 호텔 로비 같았죠. 김 차관은 접수대에 다가가 손바닥을 한번 올려놓았습니다. 본인 확인되셨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서류도 보험카드도 서명도 없었어요. 그가 침대에 눕기까지 4분이 걸렸죠. 나는 벽면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그때부터 정확히 58분. 심전도 혈액 검사, 흉부 엑스레이, 심장 초음파, CT까지. 모든 검사가 물 흐르듯 순서대로 진행됐어요. 의료진은 서로 큰 소리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각자 태블릿을 보며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움직였죠. 58분 후 심장내과 전문의가 내려왔어요. 30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간단 명료하게 설명했어요. 생명을 위협하는 급성 질환은 아닙니다. 스트레스성 부정맥이에요. 약 처방해 드릴 테니 이틀 정도 푹 쉬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나는 안도하면서도 묘한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비용은 엄청나겠지. 회계 창구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늘 검사 전체 비용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직원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환율로 환산해 보니 $82였어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2년 전 워싱턴에서 내가 복통으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죠.
6시간 대기, 서류 더미, 고함 치는 환자들, 복도에 늘어선 침대들. 그리고 2달 후 우편으로 날아온 청구서. 3,847달러였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 어두운 경주 거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서비스 좋다는 수준이 아니다. 뭔가 근본부터 다르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다름이 가장 먼저 연결된 얼굴은 한국 파트너가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병실에 누워있을 며느리 사라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APC 회의 자료는 제쳐두고 경주 응급실 영수증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82달러. 58분. 조용한 응급실. 손바닥 하나로 끝난 접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워싱턴에서라면 우리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한국은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동맹국이다. 그러나 첨단 의료의 최전선은 여전히 미국이다. 나는 그 문장을 수십 번 연설에서 사용했어요. 국무부 브리핑에서, 상무부 회의에서, 대학 강연에서. 의심한 적이 없었죠. 새벽 3시 침대 머리맡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차 때문에 미국은 아직 오후였어요. 아들 크리스의 이름이 화면에 떴죠.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나쁜 소식이라는 걸. 아버지. 크리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라가 어제 쓰러졌어요. 화장실에서 일어서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렸대요. 지금은 걷지도 못해요. 휠체어 빌렸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치의가 새 제안을 했어요. 크리스가 계속 말했어요. 실험적 치료는 더 이상 권하지 않겠답니다. 부작용만 심하고 효과 데이터도 없다고요. 남은 시간은 집에서 편하게 보내라는 뜻이죠. 남은 시간.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사라, 목소리 좀 들어보실래요? 크리스가 화면을 돌렸어요. 침대에 누운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축 처진 어깨, 초점 없는 눈빛. 장인어른 미안해요. 그녀가 힘겹게 말했어요. 제가 너무 약해서 크리스한테 짐이 되고 있어요. 나는 화면을 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게 느껴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호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주저앉아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어요. 30년 외교관 생활에서 울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나는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참았죠. 가족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나는 혼자 무너졌습니다. 경주 응급실에서 본 한국인의 심장 CT가 떠올랐어요. 58분 만에 원인을 찾고 그 자리에서 설명하던 젊은 의사의 눈빛. 그리고 스탠퍼드 교수의 조심스러운 표정. 우린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미국 시스템 안에서 내 영향력이 완전히 무력하다는 걸 느꼈어요. 국무부 시절 나는 이란 제재를 조정했고 중국과의 무역 장벽을 협상했고 동맹국 예산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내 며느리의 병 앞에서 나는 그저 또 하나의 무력한 보호자일 뿐이었죠. 회의 둘째 날 나는 발표 자료를 읽다 말고 갑자기 펜을 내려놨어요. 어제 본 그 응급실, 그건 정말 일상적인 장면이었을까? APC 때문에 미리 준비한 쇼는 아니었을까? 점심시간 나는 통역관에게 부탁해 다시 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김 차관은 이미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차관님, 솔직히 궁금합니다. 어제 같은 속도와 비용, 평소에도 가능한 겁니까? 혹시 우리 회의 때문에? 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니요, 핸더슨 차관. 여기선 원래 그렇습니다. 응급은 시간 싸움이라서요. 돈 걱정은 나중 문제죠. 먼저 살리고 봐야죠. 먼저 살리고 본다. 그 말이 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멜버른의 호주 친구에게, 베를린의 보건 경제학자에게, 도쿄의 WHO 자문위원에게, 워싱턴의 옛 동료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의료 실제로 어떤가요? 6시간 동안 4통의 답이 왔어요.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죠. 값싸고 빠르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모인다. IT 인프라가 의료와 완벽히 통합돼 있다. 거긴 뭔가 다르게 굴러가는 나라야. 나는 창문 너머 경주의 고분과 빛나는 도심을 번갈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사라를 이곳으로 데려온다면?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 크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내가 평생 지켜온 미국이 표준이라는 신념이 처음으로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크리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으로 와. 사라를 데리고 여기로 와. 크리스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30초쯤 이어졌을 때 나는 확신했어요.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걸. 워싱턴으로 전화를 걸었을 때 동료들은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너 지금 감정적으로 흔들린 거야. 우리는 과학을 믿어야지 한두 번 본 사례에 휘둘리면 안 돼. 보건 담당 친구 제임스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미국에서 3군데 최고 병원이 포기한 환자를 태평양 건너 비행기에 태우겠다고. 제임스 장거리. 비행 중에 합병증 생기면 누가 책임져?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악역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스템이었죠. 규정, 책임, 소송, 보험. 그 모든 단어가 한 문장으로 요약됐습니다. 위험은 피하자. 하지만 나에게 진짜 위험은 다른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저녁 나는 아들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화면 속 크리스는 눈밑이 짙게 패여 있었어요. 뒤쪽 휠체어에 앉은 며느리는 거의 흑백 사진처럼 창백했죠.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국이요? 크리스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거기 의료 체계가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CNDS 같은 희귀 질환은 결국 미국이 제일 잘 알지 않을까요? 연구 데이터도 논문도 다 여기 있잖아요. 그 말은 내 과거를 그대로 되비추는 문장이었습니다. 내가 수십 년간 세계 곳곳에서 반복해온 바로 그 문장이었죠. 나는 양복 상단 단추를 풀어 헤치며 천천히 말했어요. 크리스, 미안하지만 그 말을 내가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 나는 경주 응급실에서 본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줄이 없는 접수, 손바닥 한 번으로 끝난 확인, 58분 만에 내려진 정확한 진단, $82짜리 청구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과정에서 누구도 서류 타령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크리스는 침묵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미국 최고 병원 3곳이 포기했잖아요. 스탠퍼드, 존스 홉킨스, 메이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의사들이 다 틀렸다고요? 그 질문이야말로 내 안의 갈등을 찌르는 칼날이었어요. 내 커리어, 내 인맥, 내 자존심이 모두 그 미국 최고라는 이름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곧 내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나는 며느리가 휠체어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죠. 국무부 시절 나는 동맹국을 위해 미국 군인을 위험 지역에 보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수십 번 답했습니다. 그때 내 원칙은 간단했어요.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건 내 사람이다. 전화 너머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마침내 사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인어른 저 비행기 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14시간 비행이잖아요. 제 몸 상태로는.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사라,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다 죽는 것과 싸우다 쓰러지는 것 중에 뭐가 나은 것 같니? 그녀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서워요. 나도 무섭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30년 외교관 했지만 지금이 제일 무섭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고, 내가 비행 중에 위험해질 수도 있고, 한국 가서도 결국 소용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사라,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여기 남아있으면 우리는 100% 진다. 그러나 한국으로 가면 최소한 싸워볼 기회는 있다. 크리스가 낮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으로 가기로 하면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어요? 나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어요.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다. 내가 다 밀어붙일 거다. 항공사, 병원, 한국 정부까지 내가 다 연결하겠다. 그 순간 악역의 얼굴이 선명해졌습니다. 그건 특정 의사나 병원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최고라는 오만,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 책임을 피하기 위한 거대한 규제 장벽, 환자보다 소송을 먼저 생각하는 시스템. 나는 그 벽을 30년간 대변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벽을 뚫고 나가야 했어요. 그리고 그 벽 너머에 있는 이름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서울로 가는 비행편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사람들은 나를 밀어붙이는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그 별명을 처음으로 내 가족을 위해 사용했어요.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서울. 세 도시의 전화선을 하루 만에 엮었습니다. 전직 국무부 동료는 항공사 본사 의료팀과 연결해줬고 상무부 시절 인연을 맺었던 한국 측 인사는 서울병원과 인천공항 응급의료팀에 연락을 넣었어요. 의사소견서, 휴대용 산소발생기, 의료용 휠체어, 장거리 비행 위험도 평가서. 평소라면 최소 3주는 걸릴 서류들이 27시간 만에 정리됐습니다. 가장 힘든 건 며느리를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샌프란시스코 공항 귀빈실에서 사라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제임스, 저 정말 무서워요. 비행 중에 죽으면 어떡해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아주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다 죽는 것보단 싸우다가 쓰러지는 게 낫지 않겠니? 사라, 나를 믿어라. 샌프란시스코 공항은 익숙한 혼돈이었습니다. 장거리 비행, 의료 장비, 특별 탑승 수속. 직원은 매뉴얼을 몇 번이나 뒤적였어요. 이 산소 장비는 규정에 없는데요. 잠시만요. 그 잠시만요가 30분씩 늘어났습니다. 나는 국무부 시절 모아둔 명함을 하나씩 꺼냈어요. 중간 관리자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더니 결국 상부에서 예외 승인이 떨어졌죠. 그러나 진짜 전화는 한국 항공사 게이트에서 시작됐습니다. 1등석 탑승구 앞에 단정한 유니폼의 승무원 4명이 나와 있었어요. 그들은 며느리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사라 핸더슨님 모시겠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피곤함 대신 이상할 정도로 진지한 집중이 깃들어 있었어요. 휠체어를 밀고 짐을 들고 좌석으로 옮기는 동안 아무도 규정상 안 된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복된 말은 이것이었죠.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비행기는 의외로 조용했어요. 14시간. 태평양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긴 비행이었죠. 나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 어둠 속에서 내 인생을 되짚어 봤어요. 이란 핵협상, 중국 통상 분쟁, 일본 방위비 협상. 그 모든 회의보다 지금 이 좁은 기내가 더 치열한 전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출발 7시간째 사건이 벌어졌어요. 사라가 갑자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산소 포화도 측정기 숫자가 급격히 떨어졌어요. 크리스가 외쳤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아? 승무원이 달려왔어요. 그녀는 침착하게 산소 마스크를 교체하고 기내 의료 키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기장에게 보고했죠. 5분 후 기장이 직접 내려왔어요. 핸더슨 씨, 지금 알래스카 앵커리지까지 2시간 거리입니다. 긴급 착륙하시겠습니까?
나는 며느리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계속 가요. 여기서 멈추면 다시 못 갈 것 같아요. 승무원은 그 후 3시간 동안 사라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산소 포화도를 5분마다 체크하고 물을 조금씩 먹이고 손을 잡아줬어요. 미국 항공사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즉시 착륙했을 겁니다. 책임 문제 때문이죠. 하지만 이 승무원은 달랐습니다. 서울까지 모셔드릴게요. 거기 도착하면 의료팀이 바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착륙 안내 방송이 나오고 인천의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이제부터는 이 나라의 시스템이 우리를 대신해 싸워줄 차례입니다. 기내 문이 열렸을 때 나는 또 하나의 장면을 보게 됐어요. 게이트 바로 앞에 흰 유니폼의 의료팀이 특수 스트레처와 함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측과 병원이 함께 준비한 팀이었죠. 핸더슨 가족분들 환영합니다. 사라 씨 상태는 기내에서 보고받았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들은 며느리를 부드럽게 옮겼어요. 입국 심사대는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대신 심사관이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걸으면서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을 확인한 뒤 짧게 인사했죠. 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28초 만에 입국이 끝났습니다. 줄도 서류도 없었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경주 응급실에서 봤던 그 장면은 우연이 아니었다. 줄 없는 공항, 흔들리지 않는 고속열차의 커피, 손바닥 한 번으로 끝나는 병원 접수. 처음엔 그냥 흥미로운 디테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는 속도와 연결을 국가 전략으로 삼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략의 최전선에 우리 가족이 서게 됐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섰을 때 나는 순간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여기가 병원인지 연구소인지 금융기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천장은 높고 밝았고 종이 차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흰 가운 대신 태블릿을 들고 조용히 움직였죠. 국제진료센터 직원이 우리를 맞았어요. 제임스 씨, 사라 씨 의료 기록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나요? 우리가 보낸 게 수천 페이지인데. 그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미국 새 병원에서 보낸 기록과 영상 파일 목록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클라우드로 전달받아서 어제 저녁부터 분석 중이었습니다. 신경과 유전체학과 면역학과 팀이 이미 사전 검토를 마쳤어요. 그날 오전 며느리는 곧바로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유전자 분석, 뇌 MRI, 척수액 검사, 면역 프로파일링. 미국에서 예약 6개월이라던 항목들이 하루 안에 다 들어 있었어요. 나는 병실 한쪽에 서서 창밖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시계를 쳐다보며 생각했죠. 오늘 안에 뭐가 나오겠어? 그게 내 마지막 미국식 기대치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우리는 한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문의 표지판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뇌면역 다학제 통합 컨퍼런스룸. 문이 열리자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쪽 벽 전체가 거대한 커브드 스크린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가운데 자리에는 신경과 교수, 옆에는 유전체 연구자, 면역학자, 영상의학과 교수, 바이오 기업 연구원까지 7명이 앉아 있었죠. 신경과 이 교수가 차분하게 일어나 우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핸더슨 가족분들, 어젯밤 저희 팀이 철회하며 검토한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스크린 첫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환자 사라 핸더슨. 최종 진단 및 치료 전략 브리핑. 이 교수는 결론부터 말했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사용하던 진단명 CNDS는 오늘부로 폐기하겠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어요. 미국 최고 병원들이 며느리에게 붙여준 이름을 그는 가볍게 폐기라고 말했습니다. 무례함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운 어조였죠. 이어지는 설명은 압도적이었어요.
유전자팀은 며느리 DNA의 11번 염색체에서 극히 희귀한 변이를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보고된 사례가 단 27건 뿐이라고 했죠. 면역학자는 뇌척수액에서 비정상 단백질 조각들을 보여줬어요. 영상의학팀은 전날 찍은 뇌 MRI를 3D로 돌려가며 손상된 신경 부위를 하나씩 짚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가 모든 걸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사라 씨의 면역 체계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고장난 세포 내 에너지 공장이 뿜어내는 독성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은 8개월 동안 우리를 지배하던 세계관을 뒤집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몸이 자기 자신을 공격한다고 들었어요. 여기서는 몸이 살아남으려고 싸우고 있다고 했죠. 크리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럼 치료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이 교수는 짧게 숨을 고르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치료 전략 긴급 대사 경로 조절 약물자가 줄기세포 유전자 교정. 첫 번째는 오늘 오후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약입니다. 서울대 약학연구소에서 개발한 물질로 고장난 경로를 우회해 독성 물질 축적을 막는 역할을 해요. 식약처에서 오늘 오전 7시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목시계를 봤어요. 현재 시각 오전 10시 17분. 우리가 이 회의실에 들어오기 3시간 전에 정부 승인이 끝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사라 씨의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해 문제가 되는 유전자를 교정한 뒤 다시 체내로 돌려보내는 방식이에요. 미국에서는 아직 실험적이라고 분류될 방법이겠지만 우리는 이미 비슷한 사례 14건을 진행했습니다. 이 교수가 마지막으로 우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6개월 동안 매우 힘들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가 한 음절씩 끊어서 말했어요. 이 병은 관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치를 목표로 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무릎이 힘을 잃는 걸 느꼈습니다. 스탠퍼드, 존스 홉킨스, 메이오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문장이었어요. 우리는 완치를 목표로 합니다. 크리스는 내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죠. 나는 창밖 서울 스카이라인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는 이 교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식 악수가 아니라 이 나라 방식대로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외교관 30년 생활에서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몸을 굽힌 적이 없었습니다. 내 가족을 맡기겠습니다. 그 말 안에 평생 지켜온 자존심과 국가적 자부심을 함께 내려놓는 기분이었어요. 이 교수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싸웁니다. 그 순간 나는 이해했습니다. 이건 기적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국가 시스템의 수준에 대한 하나의 보고서였습니다. 첫 약물 투여는 그날 오후 3시에 이루어졌습니다. 투명한 주사 라인으로 연한 노란빛 약물이 천천히 들어갔어요. 극적인 드라마처럼 갑자기 일어나 걷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30분 후 조용히 말했어요. 이 약은 적어도 저를 더 망가뜨리진 않을 것 같아요. 몸이 그걸 알아요. 그 말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녀가 받았던 약들은 대부분 부작용과 실망만 남겼거든요. 셋째 날 아침 나는 병실 문을 열다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라가 혼자 몸을 일으켜 앉아 있었어요. 손으로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물컵을 집어들었죠. 잔이 거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당신 얼굴 주름까지 보여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중으로 겹쳐 보이던 시야가 조금씩 다시 맞춰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닷새째 되는 날 사라는 침대에서 일어나 3걸음을 걸었습니다. 크리스가 손을 잡아줬고 간호사가 뒤에서 부축했어요. 6째 날 그녀는 혼자서 화장실까지 걸어갔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물리치료사가 작은 키보드를 가져왔어요. 사라는 떨리는 손으로 건반을 눌렀습니다. 음이 틀렸지만 그녀는 울면서 웃었죠.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줄기세포 채취, 세포 배양, 유전자 교정, 재주입. 진짜 긴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 희망이라는 단어를 다시 입에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병실 창가에 서서 서울 도심을 내려다봤어요. 강을 가르는 다리들, 촘촘하게 박힌 고층 빌딩들, 끊임없이 움직이는 교통 흐름. 그리고 문득 경주로 향하던 KTX에서 흔들리지 않던 커피잔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미 나는 답을 보고 있었던 게 아닐까? 흔들리지 않는 커피는 단지 열차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인프라, 안전 기준, 데이터, 운행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손바닥 한 번으로 끝나는 병원 접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뒤에는 건강보험, 행정통합, 개인정보 보호, IT 인프라가 모두 정밀하게 맞물려 있었어요. 한국은 전쟁 폐허에서 일어나 공장을 짓고 도로를 깔고 인터넷망을 구축했습니다. 나는 그 과정에 미국 자본과 안보가 기여했다고 자부해 왔어요. 하지만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풍경은 더 이상 우리의 공로로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시스템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설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는 내 가족의 병실에서 목격하고 있었어요. 밤이 되면 나는 조용히 병동 복도를 걸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지친 기색이 덜했어요. 종이 차트 대신 손목 스마트워치를 보고 알림이 울리면 환자에게 달려갔죠. 병실 문 위 화면에는 환자 이름과 상태가 간결하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워싱턴 병원에서 나는 자주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규정상, 시스템상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여기선 비슷한 상황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나는 그 차이를 공항에서, 열차에서, 응급실에서 이미 보고 있었어요. 단지 인정하기 싫었을 뿐입니다. 2주째 되는 날 사라가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나으면 우리 한국에서 조금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음악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사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제 내 인생이다. 그날 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게 무엇이었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어요. 그건 겸손이었습니다. 배울 수 있다는 자세, 더 나은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우리가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인정. 30년 외교관 생활 동안 내가 잃어버린 것들이었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사라는 이제 혼자 걷고 뛰고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됐어요. 손떨림은 거의 사라졌고 시야도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유전자 교정된 줄기세포가 체내에서 자리를 잡았고 독성 물질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죠. 그날 우리는 병원 옥상 정원에 올랐습니다. 11월의 서울, 공기는 차가웠지만 하늘은 맑았어요. 사라가 난간에 기대어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장인어른, 저 살아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로 진짜로 살아있어요. 크리스가 아내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나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죠. 문득 6개월 전 경주 호텔 화장실에서 혼자 무너졌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나는 며느리를 잃을 거라고 확신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녀는 내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이 교수가 우리를 찾아왔어요. 핸더슨 씨, 다음 주면 완전히 퇴원 가능합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사라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저 여기 남고 싶어요. 서울에서 음악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곳이 저를 살려줬으니 이곳에서 다시 살고 싶어요. 이 교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 끊임없이 움직이는 도시, 멈추지 않는 에너지. 나는 휴대폰을 꺼내 워싱턴의 옛 동료에게 메일을 썼습니다. 제목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내용은 간단했어요. 한국을 보십시오. 전쟁 후 폐허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60년 만에 어떻게 의료 최전선을 만들었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최고라고 말하는 동안 그들은 묵묵히 달렸습니다. 불가능하냐고 묻지 않고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까를 고민했습니다. 나는 내 며느리의 목숨을 이곳에서 건졌습니다. 이건 개인 경험이 아니라 시스템 수준의 차이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는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도왔던 나라가 이제 우리를 구하고 있다. 다음 날 나는 미 상무부와 보건부에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의료 데이터 협력 채널 구축, 젊은 의사와 관료들의 한국 병원 연수 프로그램,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벤치마킹. 30년 외교관 생활에서 쌓은 인맥을 총동원했어요. 이번엔 미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퇴원 전날 밤 사라가 작은 공연을 열었어요. 병원 로비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건반을 누를 수 없던 손이 이제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고 있었죠. 환자들과 의료진 50여 명이 둘러서서 들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끝나고 사라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여러분,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8개월 전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살아났어요. 이 병원이, 이 나라가 저를 구해줬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나는 뒤쪽에서 눈물을 닦았죠. 퇴원하는 날 아침 우리 가족은 병원 옥상 정원에 다시 올랐어요. 나는 그곳에 작은 명패를 남겼습니다. 2025년 11월. 핸더슨 가족. 여기서 우리는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크리스가 물었어요. 아버지는 미국으로 돌아가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이제 할 일이 있다. 내가 본 걸 증언해야 해. 누가 묻습니다. 세계 최고 의료는 어디냐고.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습니다. 내가 본 최전선, 내 가족의 목숨을 지켜준 그 현장은 워싱턴도 뉴욕도 아니었어요. 그곳은 대한민국 서울의 한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압니다. 최고는 고정된 자리가 아니라는 걸. 배우려는 자가 최고가 되고 오만한 자는 뒤처진다는 걸. 30년 외교관 생활 동안 내가 지켜야 했던 건 미국의 자존심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나는 믿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사라와 크리스는 이곳에 남아 새 삶을 시작할 겁니다.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 싸울 겁니다. 시스템과 오만과 변화를 거부하는 벽과. 그 싸움이 힘들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며느리가 다시 걷는 걸 봤으니까요. 불가능은 없다는 걸 이 나라가 증명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